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드디어 객관식 재정학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소호송이라는 사람이고요. 경제학과 재정학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게요.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교재는 지금 받으셨죠? 교재. 구입하셨죠? 그래서 교재로 수업을 할 거고, 수업 시간은 52시간이에요. 네, 52시간이 13회 정도 될 거고, 어지간하면 전 보강 잘 안 해요. 네, 여기서 끝날 겁니다. 끝날 거고. 네, 또 이 수업이라는 게 인강과 실강이 조금 다른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해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빛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눈빛을 좀 보여주셔야, 이해가 됐냐 안 됐느냐, 그러면 이 눈빛을 좀 보여주시면 좀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좀 이해를 하려고,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좀 복잡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눈빛으로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졸고 있는 건 다 보여요. 근데 어지간하면 잘 안 조세요, 제 수업에는. 그 다음에 지금 책을 보시면, 책이 이제 처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빵꾸 뚫기가 돼 있죠. 빵꾸 뚫기. 그래서 자기가 기본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라는 것을 좀 보시는 거고, 요때 좀 이론 설명을 할 거예요. 이론 설명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 풀이는 거의 다 문제를 다 풀 거예요. 거의 다 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 풀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참고로 제 수업의 특징은,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학 이론을 깊게 파시는 분은 저하고 안 맞아요. 저하고 안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1차를 합격시켜드리는 사람입니다. 1차를 합격시키는 사람이고, 그 합격시켜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재정학이라는 걸 아시다시피 경제학 원론이 있고 미시경제학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학이에요. 그 세 번째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무사를 하심에 있어서 재정학을 하시는데, 재정학을 왜 배우냐 하면 세무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세금이 어떤 원리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좀 약간의 교양 과목으로 이 과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경제학을 한 번도 공부를 안 해 보신 분들은 이걸 좀 되게 깊게 하시려는 좀 강박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세 분이 작년에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특징이 어떠냐? 아, 또 그렇다고 다 여러분 1차 합격했다고 2차 바로 붙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데,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정말 이것만 해도 되냐? 근데 시험을 보고 오면 정말 이것만 해도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봤던 분들 중에서 최고의 수강평이 뭐였냐면, 자기가 재정학을 잘 안다고는 모르겠는데 15분 만에 마킹을 끝내고 85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우리 2차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목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지나가는 과목이지만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교재의 구성은 기출문제가 많으면 기출문제만 있어요. 기출문제가 많으면 기출문제가 있고, 기출문제가 없으면 좀 문제를 더 넣어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런 교재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여러분 오실 때 여기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눈으로 좀 풀어보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책에다 직접 푸시지 마시고 연습장이나 뭐 이런 데다가 자기가 답을 한번 체크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푸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뭐 요점 같은 거 잘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이제 책에다가 직접 푸세요. 그럼 3회독이에요. 3회독. 요렇게 한번 돌리시면 요 책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우리 100점 맞는 시험 아니에요, 이 시험? 딱 80, 90에서 80점 사이만 맞으면 돼요. 근데 나오는 건 좀 정해져 있는 시험이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특히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내가 5개의 선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몇 개일까요? 한 3개만 알아도 돼. 왜? 그 3개 안에 답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통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보면 확실한 정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답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장은 부활해요. 부활. 또 부활했더니 나는 불교입니다. 그럼 윤회로 합시다. 그죠? 부활과 윤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처음 가르치고 할 때, 특히 이제 재정학은 저희가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제 머릿속에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정학 문제의 통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이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공부하실 때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오답에 관심이 많아요. 이 오답이 왜 오답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 단계를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무조건 이게 왜 정답인지에 대한 그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오답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답 중에서 뜬금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뜬금없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런 것들을 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정답 중심으로 보시고, 특히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에서 보면 이거를 바꾸는 게 있어요. 딱 바꾸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이 문장에선 이 단어, 이 문장에선 이 단어, 그래서 문장에서 꼭 그 단어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물론 설명은 다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론 강의에서는 되게 그 자세하게 좀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이론들은 설명을 해드리겠다 라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회독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정답 중심으로 하시고, 이 책이 다 된 다음에 다른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그거예요. 이제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학생들이, 저는 이제 출제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험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 난이도로 저는 출제를 하는데, 꼭 딴 학원에 가가지고 시험 보고 와. 그래서 한 30점 맞고 와요. 되게 어렵게 나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말로 이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토닥토닥 그래, 나를 믿어라. 믿으면 돼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그렇게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학원을 더 열심히 다닐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항상 출제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제 시험에서 잘 보시면 실제 시험에서는 재정학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제가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카페. 그랬더니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여기 ABC 경제학이라고 치시면 경제학하고 재정학 자료가 있는데, 이제 가입하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필기노트 다 올려놨고요. 합격하신 분 필기노트 올려놨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고, 모의고사도 업데이트를 할 건데 한꺼번에 안 올렸어요. 왜? 이게 하루하루 올려야 뉴가 붙잖아요. 뉴 중요해, 뉴. 그래서 뉴 때문에 이게 하루에 많이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경제학, 재정학 중에서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시작을 했거든요. 하고 있었어. 근데 별로 안 하다가 우리 원장님께서 인스타 해야 된다. 그래서 인스타를 시작했고, 인스타에 뭐가 올려 있냐면, 자, 이제 호성 7천이에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다 7천만 원씩만 벌어라. 월 7천만 원씩만 보시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가면은 이제 제가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이제 OX를 좀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딱 3문제씩.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하시면서 복습하시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올려놓을 거냐면, 이제 이렇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쭉 갈 거예요.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다 쭉까지 간 다음에 다시 샵2에서 다시 돌릴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OX가 쌓일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 인스타도 한다. 거긴데 인스타 밑에 저희 아들 딸 있으니까 거기다 악플 달지 마세요. 저기 똑같이 생긴 애들이 남자애 여자애가 있다 이러면서 악플 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카페에 가입하시고 인스타그램, 근데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카페에 가면 그냥 연결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찍어보시고 OX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3회독 하고 자료까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재정학의 기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픽 1.
정부와 재정학이 있죠. 정부와 재정학. 자,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책을 사잖아? 그럼 뭐해? 이야, 나는 마음이 굳어. 그래서 여기서 막 외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5분의 1 하고 그만두시죠. 그러지 마시라고.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재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재정은 뭐예요? 그냥 나라의 살림살이에요. 우리 재정학에 두 가지를 얘기하죠. 세입과 세출. 그걸 이제 하는 게 재정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분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일련의 과정. 그냥 잠 안 오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는 건 안 나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정학은 그걸 연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예요? 두 가지 정부를 보는 시각이죠. 시험에 나올 확률 0.5%. 거의 안 나와요. 네.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됩니까? 유기체적 견해죠. 유기체적 견해. 그죠? 그 다음에 유기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팔이 한쪽 다 잘렸다 이거야. 그럼 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몸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 사상이 입각한다. 여러분들이 채우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기계론적 견해라는 거죠. 기계론적 견해. 그래서 기계론적 견해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개인주의 사상. 그래서 하나하나가 부품처럼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개인이 중요하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자, 그 다음에 정부의 3대 기능 머스 그레이브. 자, 우리 재정학의 다른 과목과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는데 재정학이 시험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하라는 거 잘 하시면 돼요. 하라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요 교재를 풀면 또 이게 정답이네? 또 이게 정답이네? 요걸 이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면 4개는 몰라도 그건 보이실 거라고. 그러면 찍으면 됩니다. 찍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학은 계산 문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계산 문제?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5개 미만이에요. 맥스 8개인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나오는 것도 좀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 나 너무 수학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되시는 것만 하시라고. 이게 진심이에요. 왜? 이게 여러분들 2차처럼 뭐 이렇게 서술형이 있다 그러면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런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도 딱 몇 가지 이거 꼭 할 줄 아셔야 된다. 요것도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그거 그냥 하시면 돼요. 딱 몇 가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재정학은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 이름 외워야 돼요. 네, 다른 과목과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머스 그레이브 형은 여기서는 그닥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재정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용어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제 쭉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원의 배분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원의 배분. 자원의 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분이란 단어가 있고 분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배분과 분배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배분이라는 것은 뭐랑 관련되냐면 적정 생산되었냐 이런 것들이 배분이에요. 그러면 과다, 과소 이런 것들이 자원 배분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분배는 우리가 국어적으로 쓰면 어떻게 써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 여기서의 분배는 소득을 얘기해요. 소득.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1차적으로 이제 뭐 하는 거야? 내가 노동자분, 토지 이런 걸 제공해 돈을 벌겠죠. 그죠? 근데 요거를 걷어다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재분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과 분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조금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혹은 저한테 안 배우신 분들은 제가 이런 거 좀 강조하는 스타일인데 국어가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또 경제학적 용어가 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배분과 관련된 게 이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효율성. 효율적이다. 그러면
효율적이다 그러면 적정 생산이에요. 그죠? 근데 과다 되거나 과소가 되면 그냥 비효율적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과다 과소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정이 아니면 비효율적인 거니까,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뭐 나쁜 말이 아니라 많거나 적으면 다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있죠. 그럼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득의 재분배라고 하는 거. 재분배. 그래서 여러분 재정학의 구성이 쫙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요. 거의 효율성 얘기하다가 소득 분배는 딱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좀 이따가 할 사회 후생함수에서, 두 번째는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 10분위 분배율하는 소득 분배 지표에서 딱 두 번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주기적인 경지 변동을 한다. 이걸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기 안정화 정책은 재정학이 딱 한 번 나와요. 뒤에 언제? 공채론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원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자체가 뭐 중요하고 그냥 그렇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와 경기 안정화가 어떤 뜻이냐,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배분과 분배의 차이점을 잘 못 느끼시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 자체로 시험 문제 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09년도에 한 문제 나왔네요. 09년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결혼 전이었네. 결혼 전. 저희 와이프가 저를 버리고 말레이시아에 가 있어요, 지금. 네, 말레이시아. 그래서 지금 독거 중년으로 지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돈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돈이라고? 네, 그래서 돼지고기 이러니 하면 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복지국가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복지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1번 미시적인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게 뭐예요? 효율적 자원 배분이에요. 그죠? 두 번째, 물가 안정 중요하겠죠? 빈곤 문제 중요할 거예요. 사회 통합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평등 추구. 틀렸죠? 어떻게 된 거 없죠? 완전한 평등 추구. 여러분들이 완전한 평등이면 여기서 공부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다. 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정부의 자원 배분과 관련된 게 지금 02년도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건 어때요? 자원 배분이잖아. allocation. 이게 뭐라고요? 흐름을 얘기하는 거다. 흐름. 그래서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게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고,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시장 실패와 관련되어 있다. 시장 실패는 우리가 실패라는 단어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많거나 과다, 적거나 과소, 그럼 그냥 시장 실패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감정을 담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적정 생산이 아니면 모두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이건 뭐예요? 복지와 관련되어 있죠. 복지. 그럼 복지는 뭐였어?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기능에 해당하는 거였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염 배출권, 환경오염이죠. 이걸 우리는 음의 외부성이라고 불러요. 나쁜 거니까 다. 공공재는 뒤에 가서 배우십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의해서 소. 그 다음에 독점은 우리 싸게 많이 만드실 거예요? 비싸게 조금 만드실 거예요? 나 혼자 만들면 비싸게 조금 만드실 거죠? 소. 그 다음에 환경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환경오염이 많이 만들어졌다, 적게 만들어졌다, 많이 만들어졌다, 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남았죠. 옆에 시험에 출제됐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 집중해서 보지 마시라고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나중에 싸그리 몽땅 전부 다 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재정학이니까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올까요? 조세가 많이 나와요. 그 조세 뒤에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너무 힘 빼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기계론적 견해다. 동그라미 기계론적 견해는 무슨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전체는 유기체적이고 전체가 중시되는 거고 얘는 기계론은 개인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국가는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로 본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1 더하기 1이 2인 게 있고 1 더하기 1이 귀염이인 게 있겠죠. 수업 중에 여러분, 자, 1 더하기 1이다 이게 뭐다? 기계론이에요. 개인의 특성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냥 합쳐지는 거죠. 그런데 1 더하기 1이 귀염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과 개인들 전체가 뭐예요? 달라진 거죠. 요게 유기체적 견해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와, 귀염이 말해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국가를 개인 간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를 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부는 개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개인이 우선이다. 정부가 우선이다. 개인이 우선이죠. 이거 맞는 얘기죠. 개인 중시. 정부는 독립적 목표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개인의 목표가 정부의 목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중시됐다는 거고. 네 번째,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개인주의 사상이 입각한다 라는 거고. 5번, 사회 전체는 개인에 우선하며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이다. 공익이 우선되면 이걸 우리가 뭐 했어? 유기체적 견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자, 그 다음에 4번. 정부의 3대 기능이다. 아까 3대 기능이 뭐였어요? 1. 자원 배분. 2. 소득 재분배. 3. 경기 안정화였죠. 자, 1번. 과다 생산되는 경우 조세부가 과소 생산된 조조금이다. 이게 뭐였어요? 자원 배분입니다. 자원 배분. 과다 과소 나오는 게 자원 배분이다. 두 번째, 비례세, 사회보장제도 등의 수단을 통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역할은 사회보장제도는 맞지. 근데 비례세는 우리 부가가치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적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라는 거고. 세 번째, 물가와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 요걸 우리가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경기 변동과 동일한 방향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다. 여러분들 올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경제학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년에 세무사 수강생들이 엄청 많아질 거거든요. 왜? 경기가 되게 안 좋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근데 경기와 동일한 방향이면 정부가 그래 내려간 김에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든 올려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는 경기 변동과 동일한 방향을 추구해야 돼요? 반대 방향을 추구해야 돼요? 반대 방향을 추구해야 돼요. 안정화시키려면. 그래서 그래 골이 깊으니까 더 가보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진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되게 힘들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서 충격이 뭐였냐면 희망퇴직 나이 연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83 봤는데 83. 83부터 희망퇴직해라. 83이면 40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합격하셔야 된다. 우리 문과에겐 찐이다. 이게 또 이과생들 미안해요 또. 네, 그래서 찐이 있어야 돼요. 화이팅 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우리가 기억 디귿이 맞는 얘기다 라는 거죠. 니은이 니은 리을이 틀렸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지옥의 시간이 왔어요. 아, 진짜로 이게 제가 여러분 참고로 아까 제가 이력을 보여드렸죠. 제가 우리나라의 객관식 경제학은 다 가리켜요 제가. 그러면 이 파레토 효율성이 어떠냐면 미시경제학이 끝이에요. 그럼 미시경제학이 끝이라는 건 앞에 있는 미시를 다 배워야 얘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재정학 기본 강의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여기에 연연하지 마라.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어렵기는 더럽게 어렵다. 되게 안심시켜주느라고 제가 1시간을 써요, 거의. 기억나시죠? 우리 수강생들은. 근데 실제로 시험 보면 진짜 안 나오거든요. 왜?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얘기는 할 건데, 이 자체가 되게 시험에 출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나오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저하고 잘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대신에 내가 여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과도한 스트레스 금지. 왜냐면 진짜 어려워요. 왜? 모든 걸 다 배운 다음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별로. 근데 여기를 그래프를 막 그리면 거기서 여기 어디요? 그러면 이 시간 끝나면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선생님, 도대체 세무사에서 왜 재정학을 배웁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시험 과목이니까요 밖에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파트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자, 먼저 요걸 먼저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뭐냐? 바람직한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회. 그러면 바람직한 사회다. 그럼 바람직한 사회는 두 가지의 기준을 모두 달성해야 돼요. 그러면 효율성과 그리고 두 번째가 공평성이라는 것을 모두 달성해야 됩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걸 모두 달성해야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는 바람직한 사회가 뭐냐?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냐?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면 바람직한 사회다. 맞아, 틀려? 틀렸다. 이것만 달성돼서는 안 돼요. 그런 거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수학식을 내는 게 아니라 말 문제에서 이 둘이 다 달성돼야 바람직한 사회다. 그런데 이것만 달성해서는 어떡하냐? 아니라 이거죠. 이런 거 낸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나오는 파트입니다. 여기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하는 거야. 그래서 평가 기준은 파레토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파레토는 이름을 못 외울 수가 없잖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몹쓸 개그할 뻔했어요. 또 파레토 미안합니다. 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평성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형평성이라고 하셔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공평성은 뭐로 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걸 채택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이거죠. 여러분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조금 받고 내고 싶어요? 조금 내고 싶죠. 근데 복지는 스웨덴처럼 받고 싶잖아요. 나쁜 사람들.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여기는 뭘로 하는 거다? 사회 후생함수로 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고요?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준은 뭐가 있다? 효율성과 공평성이다. 즉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면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 맞아, 틀려? 틀렸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문장들을 문제에서 있어요. 그런 문장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 뭐 할 거냐면 OX 할 거야. OX. 이게 파이널 때 이제 OX 문제 연락이 풀면서 이 문장이 맞네 틀리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정학의 그나마 강점이 뭐냐면 재정학은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제에 그냥 이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하나 잘 분석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레토 효율성의 기본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또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실현 가능한 배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x제가 있고 y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10개씩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얘가 3개, 5개, 얘가 6개, 2개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10개 중에 8개 나눠 가졌고 10개 중에 8개 나눠 가졌죠? 그럼 이건 실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 라는 걸 실현 가능한 배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실현 가능한 배분을 우리가 에지워드 상자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에지워드 상자. 사람 이름이에요. 에지워드 상자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사실 이쪽 문제를 내면 난도가 엄청 올라가요.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초창기 2010년 이전의 재정학에서는 요걸 좀 냈어요. 그리고 2010년 초반까지 냈다가 최근 5년간은 전혀 안 냈어. 이거 왜 내면 너무 경기가 날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내는 파트니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에지워드 상자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레토 우위와 파레토 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얘가 4개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여전히 10개 안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얘가 2개에서 3개를 가지게 됐어요. 그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A와 B가 하나씩 더 가졌으니까 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라는 것을 파레토 열 위에서 파레토 우위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보다 좋아졌으니까, 하나씩 더 가졌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라고 합니다. 파레토 개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레토 열이, 파레토 우위, 파레토 개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때를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얘가 만약에 5개를 갖게 됐어. 그리고 얘가 4개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몇 개예요? 10개고. 합쳐서 몇 개야? 10개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얘가 7개가 되기 위해선 얘가 뭐 해야 돼? 1개를 양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다. 파레토 효율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도 물론 있지만 뒤에 가면 게임 이론 읽는 거 있어요. 그거 할 때 써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이 단어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파레토 효율성은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레토 우위, 열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파레토 개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겁니다. 이거 할 때마다 지금 경기 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이제 증명을 살짝만 할게요. 근데 제가 항상 저 수업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증명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명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근데 결론은 외우셔야 돼요. 결론을. 그럼 결론은 어떻게 외워야 되냐? 문제를 풀다 보면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지금 여기서 뭘 사용할 거냐면 이제 앞으로 이 재정학에서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무차별 곡선. 자, 이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차별 곡선.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살짝 설명을 하고 갈게요. 무차별 곡선. 자, 무차별 곡선은 정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x와 y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다.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x와 y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사탕 3개, 초콜릿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사탕 4개와 초콜릿 3개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위에 게 좋죠. 그걸 우리가 more is better 라고 하는 그거 좀 멋있는 말이에요. 강단조성이라고 해요. 강단조성. 자,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사탕 3개와 초콜릿 4개가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얘보단 얘가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런데 얘와 얘 1번과 2번 중에 누가 좋아요? 또 그럼 이런다. 선생님 전 초콜릿이 좋아요. 그죠? 근데 1번과 2번은 저같이 단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똑같아요. 살이 쪘다고 단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죠. 이걸 우리가 무차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읽을 때 어떻게 읽냐? 우리 재정학에서는 딱 두 개만 할 줄 알면 돼요. 무차별 특성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이 이 무차별 곡선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x 0 y가 있으면 자 이렇게 i라고 씁니다. i를 indifference 무차별하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 a점이 있어요. 얘가 1이고 7이래. 그럼 이건 a는 어떻게 읽어요? x제 하나와 y제 7개를 결합한 a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4하고 1이래. 그럼 여기가 b래. 그죠? 그러면 b는 뭐예요? x제 4개와 y제 하나를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a와 b는 지금 어때요?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거죠. 그럼 이 둘의 만족감은 같다라는 걸 읽어야 된다고. 그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써먹어야 돼, 이건.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무차별 곡선이 어떻고 이거는 나중에 하고, 지금 위 선상에 있으면 만족감이 같다 다르다. 같다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아까 뭐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얘가 만약에 I1이고 2야. 그러면 지금 여기 C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C점은 지금 I2는 I1보다 소비량을 X나 Y를 소비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많이 한 거죠. 왜? 지금 C점은 여기보다는 뭐가 많은 거야? X제를 이만큼 더 소비한 거죠. 여기보다는 Y제를 더 많이 소비한 거잖아. 그러니까 멀어졌다 그러면 얘와 얘 중에서 만족감이 큰 건 누구다? 얘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건 써먹어야 돼. 나중에 이건 써먹어야 돼요. 우리 무차별 곡선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실용하게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으면 만족감이 뭐하다? 같다. 1번. 두 번째,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만족감이 더 크다.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에지워드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에지워드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지울게요. 강의실이 칠판이 좀 좁아요. 별로 이 강의실 딱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여기 많이 차지하니까 좀 좁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이에요. 참고로 지금부터 살짝 증명을 할 건데 얘는 말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증명은 안 나와요. 말로만 나와. 말로만. 그러면 이걸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 무차별 곡선을 사용할 거예요. 무차별 곡선을 사용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부르는 말이 MRSXY라는 게 있어요. 자, 항상 제가 경제학을 가르칠 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경제학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이걸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 MRS가 써 있잖아. 그럼 이거 스펠링 외우고 있다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자, M이란 단어가 나오면 한계라는 거 해석해. 한계.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지셔야 돼. 왜? 시험 문제는 다 한글로 나와요, 여러분. 나 MRS는 아는데 MRS가 한글로 뭐지? 그럼 못 틀리는 거예요, 그냥. 다 한글로 나, 한글로. 그러니까 이런 약자가 나오는 게 한글 나옵니다. 그 다음에 R이 뭐냐면 레이트야. 율이야, 율. 그 다음에 S가 뭐냐면 우리 후보 선수 할 때 substitution 있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대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MRS잖아. 그러면 한계 대체율 이렇게 읽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의 달성 조건은 한계 기술 대체율이 일치하는 거다. 왜 틀려? 틀려. 왜? 소비는 이거라니까? 그게 출제되는 거예요. 딴 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엄청 계산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 역량은 다 어디 가야 돼? 외부성,
공공재 여기 가야지. 여기에 막 목숨 걸어서 그래프를 열심히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나오니까. 그리고 나오면 틀리세요. 괜찮아요. 근데 안 나올 거야 아마. 왜 이런 얘기 하냐? 이 한 문제를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될 거거든.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고, 생산은 우리가 등량 곡선이라는 걸 써요. 그럼 등량 곡선에 기울기가 있어. 기울기. 등량 곡선에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럼 등량 곡선의 기울기는 이게 노동과 자본이 있잖아. 자, 봐. 우리가 XJ와 YJ를 바꿀 때는 그냥 바꾸면 되죠. 노동과 자본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그래서 여기 뭐냐면 MR, TSLK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바꿀 때 또 아직도 선생님 왜 K가 자본이에요? K가 왜 자본이에요? K는 캐피탈 아니야? 독일어로 K예요. 그냥 그러니까 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냐면 C는 코스트도 있고 많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M이 뭐라고요? M이 한계, R이 뭐라고? 율, T가 뭐라고요? 테크니컬, 기술. 그 다음에 S가 뭐라고요? 대체. 그럼 다시 바꿔봐요. 얘는 바꾸면 뭐였어? 한계, 대체, 율. 얘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요.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고요? 자,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면 한계 대체율이 같으면 된다. 맞아, 틀려? 틀렸다. 이거 말장난 치는 게 많이 나와요. 대단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장난 많이 칩니다. 그래서 소비는 한계 대체율, 생산은 한계 기술 대체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 있어요. 이따 설명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말장난의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뭐냐면 M, R, T, X, Y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야? M은 뭐야 이제? 한계, 마지널. R은 뭐야? R, 레이트 오브니까 율이에요. 자, 얘는 X와 Y를 변환하는 거예요. 생산해서 변환이니까. 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우리가 변환이에요. 변환. 그럼 이거 이제 정확히 바꾸면 뭐예요? 한계 변화율이라고 해도 되고요. 한계 변환율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유가 뭐냐? 영어를 한글로 해석한 거예요. 그냥 톰이나 탐이나 얘가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이겁니다. 얘는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엄청 써요. 얘는 이제 끝날 때까지 씁니다. 얘는. 그래서 MRS를 부정하면 안 돼. 얘는 쓸까요? 안 쓸까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우리. 그 다음에 얘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역량을 여기다 때려 박아야 됩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세금을 내면 소비량이 줄어? 줄어들지. 그러니까 소비에 영향을 계속 많이 주게 돼 있어, 세금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 근데 이쪽에도 물론 주긴 하겠지만 되게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아요. 여기서 우리 재정학에서는. 그래서 이 친구는 엄청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게 일단 1번의 객관식 시험 문제는 끝난 거야. 뭐라? 우리가 이제 소비는 뭐라고요? 한계 대체율. 생산은 한계 기술 대체율. 생산 가능 곡선 한계 변환율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소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소비부터. 자,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런 논리야. 자,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그림 그릴 줄 몰라도 돼요. 그리고 특히 필기하실 때 제가 이제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이건 필기하셔야 되지만 막 이런 거 막 왜 그러냐면 그래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프의 모양은 다 거기서 거기야. 제일 중요한 게 여기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런 거 적어놓은 거 카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배웠다 그럼 그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그릴 줄은 몰라도 되지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읽는 것도 잘 안 내요. 특히 요 파트는 더더욱이. 그러면 얘가 만약에 IA야. 얘가 이제 IB예요. 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좋은 거잖아. 얘도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A라는 사람이고 얘가 B라는 사람이에요. 뒤집어서 이렇게 엎었어요. 이렇게 엎었어요. 여기가 이제 O, B가 되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서 엎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에지워즈 상자라고 해요. 자, 근데 요렇게 I, B가 됐어요. 그럼 여기 번데기 같은 면적이 남아있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전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전진이 가능하다. 왜? 얘가 IB가 요렇게 왔어. 그러면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좋아졌죠. 그럼 파레토 개선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하얀색이 어디로 왔어? 하얀색이 요렇게 해서 I 왔어. 그럼 아직도 번데기 남아있죠. 파레토 개선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 면적이 없어지는 순간에서는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접하는 지점, 요렇게 같으면 접선의 기울기잖아.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이런 거 정리할 거야. 왜냐면 뒤에 또 나오니까. 자, 한계라는 개념이 있어. 한계가 한 개 아니에요. 그죠? 항상 얘는 한계는 델타야. 참고로 델타를 이렇게도 쓰고 이제 이렇게도 쓰거든요. 이렇게도 써요. 이게 다 안 써, 나.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객관식이니까. 그냥 이게 세모가 무슨 뜻이야? 나중 마이너스 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돈을 10만원 받다가 20만원 받았어. 그럼 델타 용돈 얼마예요? 10만원. 잘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돼. 이해가요? 용돈을 10만원 받다 20만원 받았어. 그럼 델타 용돈이 얼마라고? 10만원. 그래서 한계는 항상 원인 분의 결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한계 나오면 원추 결추예요. 항상 원인의 추가분분의 결과의 추가분이고 얘가 나오면 얘는 뭐예요?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MRS가 뭐였어? 한계 대체율이었죠. 그럼 이게 뭐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였다고. 그러니까 얘는 항상 기울기야, 기울기. 그리고 여러분도 이따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진도를 빨리 나갈 생각이 없어요. 왜? 첫 시간 여기 빨리 나가면 경기를 일으켜. 근데 그런 파트는 아니지만 좀 기본 베이스 좀 깔고 가자고, 오늘 깔고 가자고. 그리고 좀 하시면 돼요. 우리 13번이나 만나야 돼요. 참고로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올출하시면 점수는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성실함.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습 철저히 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RS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계라는 건데 지금 요게 있잖아요. 지금 한계가 나와서 한계 대체율. 그러면 요걸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MRS니까 이게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논리는 어디에도 똑같이 발생하냐면 생산에도 똑같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달성 조건,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달성 조건, 여기 뭐라고요? MRS XY의 A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MRS XY의 B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다 라는 겁니다. 그게 왜? 번데기가 사라지는 요 접선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예요. 자, 그 다음에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은 아까 얘기했죠. MR, TS, LK의 X, 그 다음에 MR, TS, LK의 Y가 같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외우시면 문제를 못 풉니다, 이건. 근데 이 증명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과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중요하다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까지만 할게요. 요까지 저는 50분 하고 10분 쉬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시험 문제 이거 나와요. 자, 이렇게. 자, 요렇게 IA와 IB가 접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 효율적이 아니에요? 효율적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A는 소비한 게 있어, 없어? 없고 B가 다 소비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A가 다 소비해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요렇게 있죠. 요렇게. 여기 IA고 IB죠. 지금 읽는 방법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있어가 아니라 A가 소비를 해서 여기까지 간 거고 B는 원점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원점이 멀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접하잖아. 그럼 여기는 누가 다 소비한 거야? B가 다 소비한 거야? A가 소비한 거야? A가 다 소비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 같아지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계약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냥 계약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약곡선이라고 부르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으로 한계 대체율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자, 객관식 시험 문제입니다.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면 그죠? 평등성도 달성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여기는 누구만 소비했어? B. 여기는 누구만 소비했어? A. 그러니까 효율성은 공평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고 그런 걸 말문제로 낸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리면 자, UA가 있고 UB예요. 자, U가 뭐예요? 얘가 효용이야. 효용. 효용은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뭘 통해서 온 거다? 소비를 통해서 온 겁니다. 효용의 뜻이 뭐다? 야, 너 오늘 짜장면 오늘 점심에 칼국수 먹었거든요. 점심 뭐 먹었어요? 밥 그냥 밥만.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칼국수를 먹었어. 칼국수를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 이러면 경제학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용 뭐냐면 너 오늘 칼국수 먹었어? 몇 점이야? 72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감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효용은.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가 1번이다. 그럼 이거 누구만 소비한 거야? 얘만 소비한 거죠, 1번. 여기를 2번이다 그랬어. 그럼 누구만 소비한 거야? 얘만 소비한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 이렇게. 그럼 여기 왜 꼬불탕꼬불탕 할까요? 여기 시험에 안 나와, 이건. 왜 나오냐? 개인의 만족감을 정확하게 표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꼬불탕꼬불탕 그린 거예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자, 이게 나와요.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으로 무엇을 도출한다? 효용 가능 곡선을 도출한다는 나와요.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을 가지고 효용 가능 곡선을 도출한다. 이거 나온다고. 이 도출을 하세요는 이따 풀겠지만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그게 또 나온다는 건 말씀 못 드리겠다. 말씀 못 드리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요. 자, 저는 이제 끝날 때 항상 매 시간 복습해요. 자, 몇 시간. 첫 번째 이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였다? 거스그레이브의 세 가지 기능이죠. 정부의 세 가지 기능 뭐였다?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그 다음에 경기 안정화 였어요. 자, 두 번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Say her.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계 대체율. 익숙해지셔야 돼요. 등량 곡선의 기울기를 한계 기술 대체율. 그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한계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다 해드렸어.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달성 조건은 뭐가 같아야 된다? 한계 대체율이 같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은 뭐가 같아야 된다?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거 일단 두 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였어요?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면
공평성이 해결된다. 맞아, 틀렸다. 공평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으로 만들어지는 곡선이 뭐라고 한다? 효용 가능 곡선이에요.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만들기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지금 이 단어들이 나중에 이제 그 문장들이 출제가 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